읽은 척 매뉴얼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 1편에 이어서 제가 쓴 테슬라 기업 분석 보고서 그 2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이다 보니까 뭐 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시간을 어떻게 좀 맞춰서 좀 적절하게 분배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2편으로 테슬라 기업 분석 보고서가 마무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주에는 기존 시나리오를 설정했고요. 이제 판매량과 ASP 목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봤고요. 오늘은 이익 부분을 해볼 텐데 지금 이익률은 설정해 놓은 게 15%죠. 그죠? 15% 달성이 가능할까? 훨씬 높았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이익률이 떨어졌죠. 이익률은 달성이 가능할까? 자,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P 곱하기 Q 빼기 C는 이익이죠. P는 판매 단가가 되겠죠.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Q는 몇 개를 팔 수 있느냐. 수량이 되겠죠. 그리고 C는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P 곱하기 Q는 매출입니다. 매출이 P 곱하기 Q가 되고요. 여기서 C를 코스트를 뺀 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번에 ASP, P와 그리고 판매량 Q를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이제 이익률은 달성 가능할까 할 때 얘기하려면 요 C,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 더 낮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대량 생산인 만큼 그리고 아무래도 제조업인 만큼 C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의 진심인 기업. 공장 효율화도 코스트 하락의 기업. 거기에다가 원가 절감의 핵심은 차량 제조 공정의 변화. 그 차량 제조인데 재고라고 되어 있네요. 공정 변화의 핵심은 언박스드 프로세스.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원가를 50%나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차량 제조 공정은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라인 방식이죠. 조일이 라인을 따라 골격에 부품을 끼워 넣는 방식. 요런 느낌이죠. 네. 아이고, 아이고. 요런 느낌이죠. 그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 대가 쭉 따라가면서 도장까지 안에 의장까지 마무리돼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것. 테슬라의 병렬 생산 공정은 개별 모듈을 먼저 제작 후에 이를 연결하는 것. 장점은 시간 비용 절감, 확장성, 공정 간소화에 따른 공장 축소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네요. 언더바디만 분해해 배터리팩 전체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인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로 쭉 직렬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붙는 병렬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각자 부품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짜자잔 하고 한꺼번에 붙인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 부품들 중에 그 요런 배터리 팩이 있네요. 그죠? 근데 요게 되게 보니까 우리가 일상은 아니죠. 일상은 아니죠. 일상은 아닌데 다른 산업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제조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데 배를 만들 때 각 블럭 단위로 만들어서 그 블록들을 마지막 탑재 공정이라고 해서 서로 다 같이 이어 붙이거든요. 큰 배를 선수, 선미, 그 가운데도 길 가운데는 좀 기니까 뭐 블럭 4개, 5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이거를 각자 작업을 합니다. 그 각자 작업을 해서 나중에 도칸에서 이거를 딱 붙이거든요.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에서도 이 블럭 단위를 다른 외주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그 외주업체가 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물량팀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또 맡기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중국의 그 블록 단위를 외주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어차피 조선은 조금씩 사양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이 뭐 기성품이니까 같은 부품을 여러 개를 미리 찍어 놓는 거죠. 예. 도장 공정이 간소화되고 여기서 보면은 미리 도장 후 쌓아두고 그때그때 쓸 수 있게 외주 생산도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이는 배터리 팩이 언더바디 역할을 한다. 언박스드 프로세스의 중심에 될 언더바디를 CTV 설계를 통해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따로 언더바디 역할을 배터리 팩이 직접 해주네요. 차량 무게 10% 감소, 주행거리 14% 향상. 이거는 아마 배터리를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370개의 부품이 제거, 비용 절감, 공정 간소화가 된다고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한 무기가 기가 프레스다. 초거대 캐스팅 머신. 자, 기존 생산 공정에서는 이 색깔 다른 것들이 다 다른 부품들이거든요. 이거를 다 용접해서 이어 붙였어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그것도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한 방에 찍어내는 거죠.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재료공학 기술을 적용해 열 변형 접고 코팅 필요 없는 AA386 합금을 개발해 사용한다. 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테슬라에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X처럼 각 사업들의 테슬라 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과의 시너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너지들을. 이 같은 차량 원가 절감은 앞으로 15% 목표 이상의 이익률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러한 원가 절감의 방향은 차량에서만이 아니라 테슬라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다. 기가스프레스, 뭐 제조 공정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음. 그 외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테슬라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이 배터리는 충분한가? 이제 생각,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배터리는 진짜 충분하냐? 잘못 눌렀다. 요게 그 2030년 목표인가 그렇거든요. 각 그 메이저 배터리 회사들의 파나소닉이 530기가와트, CATL. 배터리 생산량은 2030년 3000기가와트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거 뭐 바뀔 수 있죠. 충분히 바뀔 수 있죠.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싶으면 원자재라든가 그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기차 차종별로 배터리 용량은 다양하지만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가 51kWh, 사이버 트럭이 120kWh 이렇게 된다. 테슬라 스탠다드 모델의 51kWh 배터리를 기준으로 보면 1GWh는 1년에 약 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2000GWh면 전기차 4천만 대 정도 될 듯한데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부족하다. 테슬라의 해결 방안은 4680 배터리다. 요거죠, 그죠? 이게 18650, 2170. 이제 이거를 더 키워서 4680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원통형은 이제 끝났다던 흐름이었으나 테슬라가 되살렸다. 이유는 원통형이 생산성과 양산성이 좋다.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 원통형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기술 개발도 많이 돼 있는 거죠. 4680이 밀도를 5배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밀도 변화는 없고 대신 사이즈가 5배 커진 거다. 그런데 밀도가 달라지지도 않은데 굳이 이걸 왜 하냐. 전지 양산 속도가 테슬라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7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좋아진다. 하나하나 만들고 캔 뚜껑 땄다가 넣고 캔 뚜껑 다시 닫고 용접하고 이 과정들을 5배 커지다 보니까 5개 할 거 1개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동일 공장 크기 대비 생산 에너지 양이 안 되면 서너 배, 잘 되면 6, 7배 정도 된다는 의미다. 현재 기가팩토리는 최적화 시 연간 150기가와트시 정도로 양산한다. 7배 정도 커지면 1000기가와트시. 4680을 통해 테슬라가 꿈꾸는 것은 테라팩토리다. 어마어마하겠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캐파를 크게 늘려서 배터리 쇼티지를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테슬라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3000기가와트시에. 밀도의 차이가 없다면 왜 4680인가? 둘 다 같은 에너지 크기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셀에서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공정이 문제다.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들어가는 공정 횟수가 많아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활성화 공정, 생산 후 충분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런 공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걸 줄이게 되죠. 공장 사이즈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구조적 팩, 셀투 샤시. 요거는 약간 다른 건데 배터리 셀 자체가 차량 구조물 역할을 한다. 아까 요 위에 얘기가 있었죠, 그죠? 요런 식으로. 배터리 자체가 언더바디 역할, 샤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장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부품 수도 크게 줄일 수 있죠. 구조적 팩은 배터리 팩과 자동차 모두에 사용되는 부품 수를 크게 줄여 팩 제조 라인을 이전 공장 크기 절반 미만으로 구축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초고속 양산 공정. 이를 위해 테슬라는 텐리스 방식과 건식 공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잘 되고 있나요? 텐리스 그리고 건식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사이버트럭은 주당 1000대,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을 달성했다. 조금 늦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늦죠. 되게 빠르게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워낙 얘기를 세게 해놓으니까 보세요. 작년 10월 기준 5개월 만에 3배의 캐파가 증가했다. 이런 성장 속도인데 이제 워낙 처음에 세게 얘기한 거죠. 현재 기준 6.15기가와트를 연간 생산할 수 있다. 올 연말에는 2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12기가와트 이상이네요. 12기가와트.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긴 하다. 그죠? 원통형은 형태상 배터리 사이에 공극이 있어서 동그라다 보니까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쭉 넣어놓으면. 밀도가 떨어질 것 같지만 단전지 간의 에너지 밀도가 다른 형태의 배터리보다 높아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2일침공 배터리 공장의 연간 생산량 152기가와트를 1테라를 만들려면 7개의 공장이 필요하지만 4680이 성공하면 한 공장에서 1테라가 가능해진다. 생산 속도 빨라지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규모죠, 규모.
중요한 건 생산 속도, 대량 양산. 배터리 데이에서 목표는 2030년 3테라와트시를 생산하는 것. 아까 기억나십니까? 2030년 3테라와트시입니다. 얘들이 다 합쳐서. 지금 1위부터 몇 개야? 7개입니까? 6개입니까? 1위부터 6위까지 싹 합쳤을 때 BYD까지 있으니까 그죠? 1위부터 6위까지 쫙 합쳤을 때 3000기가와트시가 예상이 되는데 배터리 대에서 목표가 자기 혼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3테라와트시를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있었겠죠.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현실은 다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지만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잡고 채찍질을 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빨리 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봐야죠. 결국 배터리 쇼티지는 올 것이고 이를 4680으로 대처하는 것이 테슬라의 방법이다. 일단 문제는 파악하고 있고 그 파악을 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한 답은 또 찾아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항상. 자동차 외에도 ESS나 스페이스X에서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의 특성상 4680 배터리 램프업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4680이 조금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테슬라가 앞으로의 행보를 볼 때. 물론 이제 FSD라든가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죠. FSD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나중에 병목이 생기거나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가 이 4680의 램프업이죠.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는 충분한가? 이제 의식의 흐름 다음 걸로 넘어갔다 그죠? 그래 배터리를 만들고 그렇게 뭐 찍어내고 한다는 거 좋다. 그런데 배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 원재료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배터리 가격이 또 올라가고 차량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죠. 최근에 제가 그린쇼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자. 그 책이 우리나라 분이 저자가 지으신 책인데 환경 관련 기자분들하고 에너지 컨설팅 기업 대표분하고 이렇게 쓰신 책인데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쇼크를 에너지 위기를 불러온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또 이런 친환경 발전이라든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배터리 전기차에 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 일단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급을 늘리려고 원자재를 캐려고 보니 일단 반대들도 너무 심하고 그 공장들을 원자재를 채굴하는 광산이나 공장들을 짓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충분하냐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병목이 일어날 수 있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이를 통한 양극재, 음극재의 수급도 중요하다. 배터리 셀의 약 71%를 배터리 원재료가 차지하며 이 중 또 66%가 양극 활물질이 차지한다. 양극 활물질의 원재료 비중이 약 44%가 금속이다. 배터리 셀의 약 20% 이상이 양극 활물질 원재료 비중이다. NCM 811,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이 80%, 코발트, 망간이 10%씩 들어있는 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있는 양극재의 양입니다. 이게 배터리 사양이죠. 탄산리튬이 이렇게 되네요. 니켈, 망간, 코발트. 그리고 2030년 300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가 공급될 경우에 필요량이
두근두근하죠. 탄산 리튬이 이걸로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3000기가와트시로도. 그죠? 3000기가와트시로도 모자라요. 그게 문제죠.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게 더 좋았겠다.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진짜 자기들 말대로 3000기가와트시를 더 얹으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탄산 리튬 약 190만 톤, 니켈 240만 톤, 망간이 28만 톤. 왜 근데 필요량이 50, 니켈이 더 많구나. 코발트가 약 30만 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인산철로 대체가 좀 되겠죠. 인산철이 요즘에 LFP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거고요. 거기에는 니켈, 망간, 코발트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리튬도 조금 수산화였나? 조금 다른 리튬이 들어가도 약간 떨어지는 리튬이 들어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국가별 리튬 매장량, 칠레, 호주, 니켈 매장량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리튬은 매장량은 충분하지만 생산량을 보면 턱없이 모자란다. 니켈은 생산량을 보면 리튬에 비하면 양화다. 결국 핵심은 원자재 확보 핵심은 리튬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리튬은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있다. 이중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것은 수산화 리튬이다.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쓰인다. 지금 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수산화 리튬. 아까 여기 탄산 리튬이 적혀 있었네. 테슬라는 작년부터 미국 텍사스에 리튬 정제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25년에 최대 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완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텍사스. 100만 대분의 이게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지. 배터리 등급 리튬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튬은 이걸 1억대로 봐야 되겠네요. 리튬은 지구상에서 매우 흔한 원소이고 중요한 것은 정제. 이 정제 시설이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이 되면 추가 정제 공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기공식에서 필요시 생산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도 이걸 보면 정제 얘기가 있는 이걸 하는데 미국에도 저 히토류 요즘에 중국이 그 무기화한다는 히토류 있잖아요. 히토류 광산이 있고 그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제를 중국에 맡겨요.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지금 정제를 제가 그 회사를 본 게 한 2년 전, 3년 전인데 아직도 아마 중국에 정제를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제가 워낙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국은 손 놔버렸었고. 그러니까 결국 정제인 거죠. 정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재 가장 필요한 기술인 거죠. 어, 훨씬 효율적인 정제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는 20% 줄이고 시약의 비용은 60% 줄이는 혁신을 통해 정제 원가를 리튬당 30% 감소시킬 수 있다. 부산물인 석회석과 모래를 건설 자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이를 통한 환경 중립적인 정제 시설을 만들었다. 또한 리튬 정제소와 배터리 공장이 동시에 있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배터리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미 정제 과정에 3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는 기존 리튬 정제 공장에서의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이를 다시 탄산 리튬으로 바꾸고 다시 또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비효율적인 정제 과정을 없애고
처음부터 순도 높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다시 탄산으로 바꾸고 다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비효율적인 정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요 영상을 다음에 한번 유튜브에 올려놔야겠네요. 요 허니잼 테슬라 님이 그때 번역해서 올려주신 영상이었는데, 그때 요렇게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제 공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적어놓질 않았네요 제가. 테슬라는 배터리 원재료에 있어서도 아까 배터리 때도 얘기했죠. 충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니켈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가 좀 많네요. 지금 벌써 2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PR 목표 30배에서 40배가 달성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이냐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찍을게요. 지금 또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경제 주간지를 제가 주말마다 매주 읽는데 그거를 주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제일 먼저 계획을 잡았던 게 제가 읽었던 서적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핵심 내용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핵심들,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또 책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도 또 넘어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좋은 리포트가 있거나. 근데 리포트는 뭐 그거 잘못해서 읽었다가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닌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읽을 거리들. 내가 읽으면 폼 날 것 같은데 읽기에는 좀 엄두가 안 나는 것들. 그리고 내 루틴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그래가지고 새롭게 시도하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테슬라는 다음 편, 3편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빨리 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읽을 거리 찾아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